네, 저희 행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바이트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총 6회에 걸쳐 기획된 행사고요.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거의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이네요. 이 행사가 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여름방학을 보내고 오늘은 4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2달 반 정도의 방학을 보내고 이 4회 북콘서트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1학기 때 열렸는데 이번에 2달 반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 청년들에게 보내는 유명한 쓴소리가 있는데요. 인생에는 방학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학기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학생들은 대부분 아직 인생에 방학이 있는 분들이죠. 고등학생들도 왔다고 하던데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학생들. 네, 그리고 대학생들. 네, 거의 인생에 방학이 있는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오늘 북콘서트의 주인공이신 이영종 기자님은 방학 없는 분이시죠? 학기 같은 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네, 저도 대학 졸업하면서 이 방학이 없는 인생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이번 북콘서트 기획 덕분에 여름 방학을 쉬고 4차 북콘서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북콘서트의 주인공이신 이영종 기자님은 20여 년간 북한 문제를 취재해 오신 북한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중앙일보 통일 전문 기자이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미국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 초빙 연구원을 지내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김정희가의 여인들, 선샤인 리포트 후계자 김정은이 있고요. 오늘은 이 김정희가의 여인들을 주로 내용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신 이영종 기자님 큰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트 4차 북콘서트 안내 팜플렛에 들어간 기자님 사진이 네. 워낙 이런 훈남의 포스를 보여주는 사진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기대를 하고 왔다는 후문입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아까 넥타이까지 메고 오다가 제가 풀르고 왔어요. 이 금요일 날 이런 자리에 넥타이 메고 오는 게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했고 사실은 원래 토크 콘서트 좀 이렇게 앉아서 하면 소파 같은 거 이렇게 앉아서 하면 좋은데 오늘은 너무 여기가 높아서 오늘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자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저는요 이따가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제 소개를 드리겠고요. 지금 중앙일보 저희는 이제 정치부하고 국제부를 같이 엮어가지고 정치 국제 부문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장급 기자로 있고요. 통일 전문 기자로 북한하고 통일 관련한 뉴스를 전담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앙일보하고 JTBC하고가 사실은 같은 회사예요. 저희 중앙일보 기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JTBC로 이렇게 배치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JTBC에도 가끔 출연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 뉴스를 담당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 이제 통일문화연구소라고 최근에 이제 문화라고 들어가면은 조금 좀 어색한 느낌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연구소예요. 근데 저희 중앙일보가 사실은 다음 주 22일이면은 창간 50주년을 맞습니다. 창간 50주년을 맞아서 근데 65년에 창간됐는데 70년대 초에 생긴 연구소니까 되게 오래된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지금 부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약간 회사 홍보를 하신 느낌이 드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 저희가 50세를 맞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뛰려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 참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네. 바이트 북콘서트에 항상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네,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해봤지만은 오늘은 특히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더 힘이 납니다. 네, 저는 이 고등학생 친구들이 북한 인권을 다루는 북콘서트에 온 걸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북한이라는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도 참 궁금하고 네. 또 성인들도 어려워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얼만큼 알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오늘 기자님 강의를 듣기 전에 워밍업 시간으로 골든벨 문제, 골든벨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벨 문제 이 세 문제 나갈 텐데요. 상품이 있습니다. 한 문제 맞추시는 당 문화상품권 3만 원권이 지급이 됩니다. 이거... 반응이 달라지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근데 골든벨 문제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데요. 시작부터 네, 상당히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센데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럼 바로 골든벨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파격적인 의상과 안무를 선보이며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12년 7월 김정은의 지시로 창단됐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가 처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것의 시범 공연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악단입니다. 악단. 네, 그 세 번째 줄에 남자친구분. 문화공 악단. 오, 맞나요? 맞았습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모란봉 악단입니다. 네. 사실 이제 모란봉이 그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 쪽 그쪽에 그 봉우리예요. 모란봉이라는 이런 뭐 위에 정자도 있고 이런데 그 어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 혁명 정신을 본따서 이제 악단을 만들 거고 과거에 이제 보천보 악단이나 또 뭐야 왕재산 악단 같은 90년대 김일성 시절에 있었던 악단이 있었다면은 김정일 시대에는 이제 은하수 간현 악단이라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모란봉 악단 그리고 최근에는 뭐 청봉 악단이라고 또 다시 만들고 그래서 계속 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런 모란봉 악단까지 문제를 바로 맞출 정도면 이 북한과 북콘서트에 모인 학생들의 수준을 아시겠죠, 기자님? 제가 강의가 좀 부담이 강의 되는데요. 난이도를 예. 좀 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문제도 만만치 않게 또 어려운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행사를 앞두고 김정은의 치적을 쌓기 위해 벌려놓은 모든 국가적 건설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장마당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이 행사를 전후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공식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행사의 이름과 기념일은 무엇인가요? 앞에 앉으세요. 장관 창건 기념일이 10월 10일. 오. 정답 맞나요, 기자님?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뭐 북한은 지금 그 10월 10일을 승리자의 대축전장으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각 생산 시설이나 군인들 또 군부대에다가 그때까지 뭐 지금 짓고 있는 건설 공사는 다 마무리하고 생산도 좀 실적을 올해 말까지 해야 될 거를 가능한 한 10월 10일까지 다 완수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기자님은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망설임 없이 맞출 수 있는지. 그 친북이거나 좌경이거나 뭐 이런. 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과거에 X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라는 게 있었죠. 저도 네.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도 이런 세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출생했으며 이들은 고난의 행군과 2009년 화폐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집권 등을 겪으면서 북한의 이념과 사상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체제와 외부 매체에 친숙하면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저기 뒤에 여학생. 여학생. 오,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마당 네, 세대. 정답입니다. 혹시 이게 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북콘서트 4회째인데 항상 앞에 3회에도 이런 골든벨 문제를 시작 전에 꼭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수준이 그때는 이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받아보고 학생들이 못 맞출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힌트를 막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힌트를 그래서 원래 쓸 그 필요가 없이. 남는 상품권은 우리가 좀 나누려고 네,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뒤에서 다 기자님과 소진이 돼버렸는데 네, 아, 다 할수 물거품이 없죠. 됐습니다. 네. 어쨌든 골든벨 문제 3문제 이렇게 학생들이 멋지게 잘 맞춰줬고요. 기자님께서 지금 난이도를 수정을 좀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제가 바로 강의를 강의 예, 조금 청해봐도 그 될까요? 수준 높은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영준 기자님의 강의, 미니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퀴즈 맞추시는 실력을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상식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20분부터 한 40분까지 8시까지 제가 이제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원래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강연인데 가능한 한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그 북한이라든가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고등학생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미 북한 이슈라든가 통일 이슈에 대해서 대부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아, 북한이라는 데는 내 생각에는 어떤 체제고 또 북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통일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을 거고 또 그럴 뭐 입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가능한 한 좀 제 말보다는 여러 가지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일보에서 이제 북한 전문 기자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워싱턴에 그 북한 관련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소련이나 동독, 헝가리 뭐 이런 동북권 국가들이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다 붕괴를 했잖아요. 그러면 6, 70년대, 50년대 이럴 때 평양에 가 있던 소련의 KGB 요원이라든가 동독의 슈타지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막 수집해가지고 본국으로 보냈어요. 물론 비밀이었겠죠. 근데 그 비밀이 체제가 붕괴되면서 다 해제가 됐어요. 그 보고서나 문건들을 이 우드로 윌슨 센터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많은 돈을 주고 우드로 윌슨 센터에 초빙을 해서 그 문헌을 분석해서 북한의 그 50년대, 60년대 체제를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작업을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통일 북한 이슈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왠지 지겹고 좀 힘들고 뭐 이런 거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강연을 들어도 선생님 강연도 그렇고 어디서 특강을 가도 교수님들 강의 들으면 뭐 한반도 공동체가 뭐 어떻고 통일 거버넌스가 어떻고 북한의 뭐 4대 군사 노선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만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 문제는 좀 이제는 통일 문제는 쉽고 정말 좀 흥미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강의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제주의 문제니까 쉽지는 않은 문제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죠 이게? 오징어잖아요. 그죠?
여기에 낙지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오징어하고 낙지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불릴까? 우리는 틀림없이 이거를 오징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북한에서는 이걸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표에 낙지라고 돼 있는 거 보면 북한에서는 낙지라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 그래서 북한 통일 이슈는 아까처럼 우리가 지겹고 힘들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낙지와 오징어가 왜 이렇게 뒤바뀌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 두 가지 고민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북한 통일 문제를 하다 보면 항상 이 문제는 부닥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남북 8.25 합의라 그러죠. 8월 25일 날 북한의 목함 지뢰를 어떻게,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과를 받아낼까, 이런 게 되게 관심이었는데 합의가 됐죠. 북한의 항병서 총정치국장하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모든 게 딱 이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판문점, 남과 북이 대칭적인데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아요? 우리 남쪽이 협상에서 조금 이날 그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다 뭐 이러는데 자세히 보면 손이 가운데 있지 않죠, 그죠? 남북 관계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때 자기네들이 뭐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뭐 이래서 위기를 좀 넘기려 그랬지만 그래도 안 숙이는 거예요, 허리를. 체면과 자기네들의 자존심. 그러니까 북에 가면 자기네들이 못 산다는 거 인정을 해요. 그쪽의 인텔리들은. 뭐 일반 주민들은 북이 더 잘 산다는 그런 선전에 속을 수도 있지만 인텔리들, 남쪽에 오고 외부 생활에, 외부 세계에 눈뜬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남쪽이 더 잘 산다는 거 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희처럼 미국에 빌붙어가지고 자주권도 없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우리는 주체의 나라다. 그런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과연 북한의 사과를 받아낸 거냐, 북한이 돌아가서 또 딴소리 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북한이 어쨌든 남북 간의 합의서에다가 유감 표명이라는 부분, 뭐 자기들은 그런 얘기 했죠. 뭐 병문안 가서 뭐 다친 사람한테 그냥 찾아가서 다쳤으니까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기네들이 사과한 건 아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변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남북 합의서에 이런 유감 표명 부분을 담은 거는 지뢰 도발이 북한의 패착이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대북 스피커 방송, 여러분들 뭐 여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있고 인권 활동가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면밀하게 또 검증은 해봐야 되겠지만 대북 심리전 스피커 방송이라든가 이 삐라가 효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잠정적인 결론은 내리고 있죠. 북한이 급해서 스피커 스위치를 끄는 목적에 치중해 가지고 목함질의 도발에 대해서 유감 표명까지 한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인 것 같아요. 연평도 포격 도발하고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도발,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북한이 도발을 했잖아요. 김정은이가 만약에 이번에 이게 목함지뢰 도발이 그냥 또 미확인 그걸로 넘어갔으면 해상에서의 도발을 이제는 육상으로까지 넘어오는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육상에서도 내가 도발을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근데 그 도발의 고리를 이번에 끊어줬다는 거, 그 의미가 큽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은 자신이 미숙한 지도자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연습을 하니라고 8월 달에
한반도에 모든 전력이 강화되어 있고 아주 최고의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북한이 남한을 뭐 스피커를 깨부수겠다고 뭐 포격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패착이에요. 꼭 그 시기 할 필요가 없었어요. 둘째, 48시간 내에 스피커 방송을 끄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을 북한이 먼저 제시한 게 또 자충수예요. 48시간이 가까우면서 다급해진 게 누구예요? 북한이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남측에서 우리가 야,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북한하고 빨리 어떻게 좀 타협하자 이랬으면은 북한의 승리일 수도 있죠.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렇지 않잖아요. 북한이 여러 번 겪어봤는데도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김정은은 북한은 48시간 또 이런 한미 합동연습이 시작되는 이런 때 이런 일을 벌였을까? 뒤에 제가 북한 군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자 노동신문이에요. 오늘 아침자 노동신문을 어디서 구하나요? 예전 같으면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이제 평양에서 발행된 게 홍콩 통해 가지고 이제 특수자료 뭐 이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그 우회 사이트나 이런 거 통해서 노동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8월 달에 나진선봉시 북한의 저 함경북도 제일 끝쪽에 러시아랑 맞닿은 거기에 큰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수해 복구를 하는 현장을 김정은이 방문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확대해 보면 김정은이가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운동화 신고 아마 그 수해 현장을 직접 지도자가 방문해서 민생을 챙긴다. 운동화를 신고 구두를 벗고 운동화를 신고 챙긴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당 탄건 70주를 대축전장으로 만들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이런 행보도 하지만 자꾸 자기를 좀 이렇게 과시하려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해요. 최고 지도자의 기호에 따라서 춤추는 체제다. 이런 거죠.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어요. 전용기에 퍼스트 레이디인 이설주를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 근데 평양의 자기 집무실에서 이 서해 쪽으로 남포 쪽에 있는 온천 비행장이라는 걸 간 건데 사실은 이 지역을 방문하려면 53km의 평양 남포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자기 차로 뭐 고속도로에 차도 없어요. 북한에. 우리가 그래서 그 북한 취재 가면 이제 고속도로에 누워가지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달리면 1시간도 안 걸릴 거리인데 22km를 평양 순환 비행장을 가서 이렇게 타고 오는데 아마 이 거리를 여객기를 타고 간다면 이륙해가지고 아마 곧바로 착륙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 정도 거리면. 왜 그러면 이럴까?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온천 비행장 활주로에 내려서 전용기에 내려서 이렇게 이설주죠. 사열을 받고 공군 의장대 나와 있고 활주로는 누더기지만 이렇게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좀 과시하고 싶은 노동신문에 이 사진이 실렸어요. 주민들한테 자기 모습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나진선봉 그 수해 현장에 갔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사소한 것까지 챙긴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70년대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이 시골 여학생들을 찍어주는 거예요. 아마 이 여학생들은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 수령님이 와가지고 뭘 사진을 찍어줬는데 흰 종이를 내밀었는데 이게 점점 사진이 돼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김정은은
이제는 DSLR로 바뀌었지만은 여군 조종사를 직접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주는 친근한 지도자, 이런 부분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간부들한테는 또 안 그렇죠, 그죠? 간부들한테는 이렇게 좀 지팡이 짚고 이게 다리 아플 때인데 이렇게 간부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무조건 받아 적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평양 대동강가에 평양 사진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전경을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항상 볼 수 있는 건물, 새로 지은 건데요. 46층짜리 아파트예요. 지난번에 CNN에서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파트를 들어가가지고 그 취재한 영상이 나왔죠. 60평 한 집 하나가 60평인데 핵 개발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나 기술자, 또 김일성 종합대학의 그 관련된 교수들한테 무상으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전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이 안 돼요. 아침에 죽음이겠죠. 46층에서 걸어 내려오려면. 자, 이렇게 군인들도 많이 좀 군기를 잡는 거죠. 군인들 이제 과거에 김정일은 권력을 잡아서 선군 정치한다고 뭐 벤츠 사주고 뭐 선물하고 집 사주고 이랬는데, 이 고급 지휘관들, 이 사람들 병사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사단장 뭐 이렇게 별 둘 셋 있는 군인들을 사격 훈련을 시켜서 사격 성적이 안 좋으면 강등, 별 너 내일부터는 하나 띄고 다녀, 뭐 이렇게 해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모아놓고 지금 표정이 엄청 안 좋죠? 뭔가 이게 화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이 고급 지휘관들을 수용시키는 거예요. 본인은 여기 타고 가면서 이거 또 처지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처지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까 이제 인민들한테는 좀 친근한 지도자, 그 다음에 이 권력 엘리트들, 파워 엘리트들은 좀 강하게 이렇게 옥죄서 자기한테 이제 도전을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당한 게 고모부인 장성택이 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지금 재판받는 장면인데, 이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뭐 김정은의 권위를 무시하고 권력을 빼앗으려고 그랬다 이래서. 그리고 이 보도가, 이 재판이 재작년 12월 12일 날 이루어졌는데 13일 날 새벽 6시에 보도가 나왔어요. 북한 중앙방송에서. 근데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뭔 줄 알아요? 형은 즉시 집행되었다. 그냥 언도하고 바로 갔다가 그냥 한 거예요. 그 뭐 어떤 방식으로 처형했냐 이거 관련해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엄청 뭐 시신도 이렇게 수습 못할 정도로. 자, 이때는 또 기분이 엄청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은 이렇게 엄청 좋았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 11월에 평양 외곽에 아까 그 순환비행장 있죠? 순환비행장을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 만들라 그래가지고 공항 터미널을 새로 짓는 그 현장이에요. 11월에 가서 이때까진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돌아보다 뭐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이런 식으로 공항을 만들어서는 뭐 주체성도 없고 어느 외국의 공항을 뻔뜬 것밖에 안 된다. 이분들은 한마디 말대꾸도 안 하고 그냥 적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북한에서 뭐라고요? 이걸 적자생존이라 그래요. 적는 놈만이 살아남는다. 북한식 적자생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제인데, 이 사람이 마원춘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그 설계사였는데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김정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식령 스키장이나 평양의 문수물놀이장 이런 김정은이가 짓고 싶은 시설을 다 이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이 공항을 엉망으로 공사했다면서 바로 이날 여기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느냐? 저 북한의 백두산에 있는 양강도의 협동농장 농장원으로 추방됐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지금 감자 캐고 있어요.